안녕하세요. 예전엔 우리 축구 선수들 그 세계 무대 나가면 피컬 때문에 아쉽다는 이야기 정말 많았잖아요. 네, 맞아요. 뭐랄까 거의 공식처럼 따라다녔죠. 체격에서 밀린다. 그렇죠. 근데 이게 정말 아직도 그럴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지금 우리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들 이 신체 조건이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인지, 특히 유럽 빅리그 선수들과 비교하면 어떨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마침 최근 9월 A매치 소집 명단이 있으니까요. 이 선수들을 기준으로 현재 우리 대표팀의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궁금하네요. 네, 그렇죠. 예전하고는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현대 축구에서 이제 신체 조건이라는 게 단순히 키가 크다, 힘이 세다, 이걸 넘어서거든요. 그런가요? 네, 선수가 특정 전술을 얼마나 잘 수행할 수 있느냐, 이거랑 직접 연결되는 핵심 요소가 됐어요. 오늘 이야기 나누다 보면 아마 여러분도 막연한 인상이 아니라 실제 우리 선수들의 모습, 그리고 그 잠재력까지 좀 더 명확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전체적인 평균 신장부터 좀 볼까요? 이번 대표팀 선수들 평균 키가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이번 소집 명단 기준으로 이제 신장 정보가 공개된 15명 선수만 놓고 보면요. 평균이 약 180.9cm 정도 나옵니다. 180.9요? 오. 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는 김민재 선수나 김승규, 송범근 같은 장신 골키퍼들 정보가 지금 빠져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선수들까지 포함하면 실제 평균은 제 생각엔 182cm를 넘을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와, 182cm 이상일 수도 있다고요? 핵심 장신 선수들을 빼고도 거의 181cm에 가깝다는 거네요. 이야, 제가 기억하는 한 2000년대 초반 대표팀과는 완전히 다른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확인된 이 180.9cm라는 수치만으로도 그 세계적인 리그 평균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다는 게 중요해요. 세계 평균이랑요? 네. 예를 들어 국제 스포츠 연구센터 CIS 같은 곳 분석을 보면 유럽 상위 리그 선수들 평균 신장이 대략 182cm에서 한 182.6cm 사이거든요. 전 세계 리그 평균도 181.5cm 정도 되고요.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한국 선수들은 좀 작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던 건 이건 이제 정말 옛날 이야기가 된 거네요. 거의 세계 평균 수준에 도달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적어도 신체 조건 자체가 약점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정말 어려워졌습니다. 이야. 이건 뭐랄까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유소년 육성 시스템이 세계적인 흐름을 놓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해온 결과라고 봐야겠죠. 단순히 기술만 가르친 게 아니라 이 신체 능력의 중요성을 알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온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변화네요. 그럼 이걸 포지션별로 좀 뜯어보면 더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축구는 포지션마다 요구하는 게 다르니까요. 특히 중요한 골키퍼나 중앙 수비수는 좀 어떤가요?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 대표팀의 어떤 전략적인 특징이 드러나거든요. 전략적인 특징이요? 네, 예를 들어 골키퍼 조현우 선수는 189cm고요. 최근에 중앙 수비에서 정말 중요해진 이한범 선수, 이 선수는 190cm입니다. 이야, 190cm. 이 정도면 세계적인 기준에서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피지컬이죠. 김민재 선수도 190cm잖아요. 그러면 팀의 가장 중심,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척추 라인에는 정말 확실한 높이를 가진 선수들이 딱 버티고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 골키퍼하고 중앙 수비수는 현대 축구에서 제공권 싸움이나 수비 안정성을 위해서 신체 조건이 정말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포지션이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세계적인 추세를 봐도 특히 유럽 엘리트 리그에서는요. 190cm 미만 골키퍼는 점점 좀 기용을 꺼리는 경향이 있어요. 잉글랜드나 독일 리그 골키퍼 평균 신장은 190cm를 넘기도 하고요. 정말요? 네. 조현우 선수뿐만 아니라 우리 김승규, 송범근 선수 같은 골키퍼 자원들도 이 기준에 충분히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앙 수비도 마찬가지고요. 확실히 중앙은 정말 단단해 보이네요. 근데 혹시 키만 크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요즘 축구는. 수비수들도 발밑 기술이나 속도 이런 거 중요하다고 하던데요. 물론입니다. 키가 전부는 절대 아니죠. 다만 이 기본적인 신체 조건이 어느 정도 받쳐줄 때
기술이나 속도 같은 다른 능력들이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죠. 아하. 김민재 선수가 왜 세계적인 선수로 평가받겠어요. 190cm라는 엄청난 키에 그 스피드 그리고 발밑 기술까지 좋으니까요. 이한범 선수 역시 큰 키에도 불구하고 빌드업 능력이 상당히 준수하고요. 그러니까 기본 틀 위에 다른 능력을 더하는 개념이죠. 그렇군요. 이해가 됩니다. 그럼 미드필더진은 좀 어떤가요? 중앙 수비 쪽하고는 좀 분위기가 다를 것 같은데요. 네, 확연히 다릅니다. 이번 명단에서 이제 신장이 확인된 미드필더 7명을 보면 평균 신장이 177.6cm거든요. 수비진에 비하면 상당히 작죠. 177.6cm요? 차이가 꽤 나네요. 네. 근데 여기가 또 재밌는 지점입니다. 어떤 점이요? 여기가 혹시 좀 아킬레스건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유럽 팀들하고 중원에서 부딪히면 힘에서 밀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구성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좀 다른 의도가 읽힙니다. 여기에는 박진섭 선수처럼 183cm로 힘과 높이를 제공할 수 있는 선수도 분명히 있어요. 네, 있죠. 하지만 동시에 이강인 선수 173cm, 황인범 선수 177cm, 배준호 선수 180cm 이런 선수들처럼 신장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지만 그 발기술이나 창의성, 또 압박을 벗어나는 능력, 이런 게 아주 뛰어난 선수들이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뭐 일부러 키 작은 선수들을 모았다기보다는 중원에서는 피지컬적인 강점보다는 뭔가 기술적인 역할, 창의적인 역할에 좀 더 무게를 뒀다. 이런 해석이 가능할까요? 정확합니다. 미드필더라는 자리가 사실 수비 가담부터 볼 배급, 공격 전개까지 정말 다양한 역할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할 일이 많죠. 네, 그래서 단순히 키 큰 선수들로만 채우는 것보다는 경합 능력이 좋은 선수와 좀 창의적인 플레이메이커를 잘 조합해서 균형을 맞추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힘으로 정면 승부하기보다는 기술과 기동력으로 중원 싸움을 좀 풀어가겠다. 이런 전략적 선택일 수 있는 거죠. 오, 듣고 보니 상당히 일리가 있네요. 그럼 공격진은요? 우리 손흥민 선수도 있고 요즘 유럽에서 뛰는 젊은 공격수들도 꽤 있잖아요. 공격도 양상이 다릅니다. 손흥민 선수 183cm, 그리고 오영규 선수 186.5cm. 이 두 선수만 봐도 평균 신장이 벌써 184.75cm에 달해요. 184.75요? 와, 네, 여기에 프로필상 193cm인 오세훈 선수까지 고려하면 우리 공격진은 유럽 리그 공격수 평균 신장 이게 대략 180에서 181cm 정도 되거든요. 그거보다 오히려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짜요? 공격진 평균 키가 유럽보다 크다고요? 이야, 이건 정말 의외인데요. 보통은 유럽 공격수들이 더 크고 힘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네, 그렇죠. 물론 뭐 리그 전체 평균과의 비교에 하나입니다만 어쨌든 우리 대표팀 공격진의 신체 조건이 상당히 좋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손흥민 선수는 뭐 이미 월드클래스급 피지컬에 스피드, 결정력 다 갖췄고요. 오현규 선수나 오세훈 선수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타겟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좋은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골키퍼와 중앙 수비 그리고 최전방 공격수 이 세 축은 세계적인 수준의 피지컬을 갖추고 있고 그 중간 허리 역할인 미드필더진은 기술과 민첩성에 좀 더 초점을 맞춘 구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딱 정리하면 강력한 중앙 척추를 딱 세우고 그 사이를 기술적인 중원이 이렇게 부드럽게 연결하고 그리고 최전방에서는 높이와 속도를 겸비한 공격수가 마무리하는 그런 그림이죠. 이게 뭐 우연히 만들어진 조합이라기보다는 명확한 전술적 계산이 깔린 선수단 구성이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선수 구성이 소위 세계 최고 리그라고 불리는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 EPL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EPL은 워낙 빠르고 격렬하기로 유명하잖아요. 평균 신장도 182.8cm 정도로 꽤 크다고 들었거든요. 네, EPL하고 직접 비교해보면 우리가 가진 특징과 강점이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우선 골키퍼 조현우 선수 189cm죠. EPL 골키퍼 평균이 약 190.6cm 정도 되거든요. 거의 근접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통할 수 있는 피지컬이죠. 오, 골키퍼는 비슷하군요. 근데 중앙 수비는 더 인상적이에요. 이한범 선수 190cm, 김민재 선수 190cm. 이 선수들은 EPL 중앙 수비수 평균 신장 약 184.2cm를 오히려 훌쩍 넘어섭니다. 와, 훨씬 크네요.
네, 이 부분은 우리가 정말 확실한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야, 중앙 수비는 EPL 기준으로도 진짜 최상급이라는 거네요. 그럼 다른 포지션은요? 아까 우리가 좀 약점일 수도 있다고 했던 미드필더는 어떤가요? 미드필더진 평균 177.6cm였죠. 이건 역시 EPL 평균인 약 179.9cm보다는 다소 작습니다. 이 차이를 이제 경기장에서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게 관건이겠죠. 그렇죠.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공격진 평균 184.75cm는 EPL 공격수 평균인 약 180.2cm보다 크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되고요. 결국 EPL에서도 성공한 우리 선수들, 예를 들어 손흥민 선수나 황희찬 선수 같은 경우를 보면요. 단순히 피지컬만 좋았던 건 아니잖아요. 뭐랄까, 뛰어난 기술이랑 축구 지능, 폭발적인 스피드, 이런 게 다 결합된 결과였죠.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 선수들은 자신의 좋은 신체 조건을 기반으로 삼은 거예요. 거기에 기술과 지능이라는 아주 강력한 무기를 더해서 성공한 일종의 하이브리드형 선수들이라고 할 수 있죠. 하이브리드형 선수요? 네, 이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명확합니다. EPL 같은 최상위 리그에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단순히 키만 키우는 게 아니라 기술, 지능, 속도, 힘 이런 모든 능력을 통합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거죠.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는 그럼 반대로 신체적인 면보다는 그 압도적인 기술과 센스로 그 차이를 메워야 하는 그런 도전을 하고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결국에는 각자의 강점을 어떻게 극대화하느냐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여기서 또 흥미로운 점은요. 우리 대표팀의 전체적인 신체 프로필을 보면 이게 단순히 EPL이나 어떤 특정 리그를 그대로 따라가려고 하기보다는 여러 리그의 특징을 좀 혼합한 듯한 독특한 형태를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 리그의 특징을 혼합했다고요? 그건 무슨 뜻인가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요. 우리의 그 강력한 중앙 수비 라인 있잖아요. 김민재, 이한범 선수. 이쪽은 평균 신장이 183.7cm로 5대 리그 중 가장 크고 힘과 높이를 중시하는 독일 분데스리가의 특징과 좀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아, 분데스리가처럼요? 네. 수비에서는 피지컬적인 안정감을 최우선으로 두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기술적인 미드필더진 구성은 어때요? 평균 신장이 180cm 정도로 상대적으로 작지만 기술과 민첩성을 아주 중시하는 스페인 라리가와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수비는 독일 스타일처럼 단단하게 버티고 미드필드는 스페인 스타일처럼 기술적으로 막 풀어가려는 그런 일종의 전술적 하이브리드 구성이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어설픈 조합이 아니라 우리 선수단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도로 계산된 전략일 수 있다는 거죠. 실점 위험이 높은 중앙에는 피지컬 강점을 딱 배치하고 창의성이 필요한 중원과 공격에는 기술적 우위를 가진 선수들을 적극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오, 이런 하이브리드 모델이 우리 팀에게 수비적인 안정감을 주면서 동시에 공격에서는 예측 불가능성을 부여하는 그런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분석한 이런 신체 조건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전술적 하이브리드라는 특징, 이게 실제 경기력이나 우리 대표팀의 미래에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여기서 우리가 딱 주목해야 할 가장 흥미로운 포인트는 뭘까요? 이 신체 구성이 지향하는 가장 중요한 전력적 방향은요. 제 생각에는 바로 빠른 공수 전환에 기반한 역동적인 축구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빠른 공수 전환이요? 그게 역습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인가요? 역습을 포함하는 조금 더 넓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히 수비만 하다가 어쩌다 한 번씩 역습하는 게 아니고요. 공을 빼앗는 그 순간 아주 빠르게 공격으로 전환해서 상대 수비가 정비되기 전에 그냥 끝내버리는 스타일을 말하는 거죠. 와우. 현재 우리 선수 구성을 보면 솔직히 신체적으로 더 우위에 있는 유럽 강팀들을 상대로 중원에서 점유율을 막 높이면서 천천히 힘싸움을 하는 건 사실 좀 불리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괜히 힘만 빼는 싸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인 방식은 김민재, 이한범 같은 강력한 중앙 수비수들이 딱 공을 탈취하면 지체 없이 바로 전방에 있는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 혹은 다른 빠른 측면 공격수들에게 바로 연결하는 겁니다. 그게 긴 패스든 수비 라인을 깨는 스루 패스든 상관없어요. 핵심은 속도입니다. 속도. 네. 상대 수비가 자리 잡기 전에 우리가 먼저 공격을 마무리 짓는 거죠. 와, 듣기만 해도 엄청 빠르고 박진감 넘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신체 조건 구성이 예전처럼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빠르고 날카로운 전환 공격이라는 강력한 팀 컬러, 팀의 정체성을 만드는데 아주 적합하다.
이런 이야기시네요. 바로 그겁니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대표팀은 세계 무대에서 가장 위협적인 전환 공격팀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이미 이 신체적인 구성에서부터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독특한 피지컬 프로필이 이 전술을 아주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셈입니다. 선수 수급 면에서도 좀 흥미로운 점이 보이는 것 같아요. 최근에 그 독일 유스 출신인 옌스 카스트롭 선수가 발탁된 것도 혹시 이런 흐름과 관련이 있을까요? 독일 유스 시스템이 체계적인 신체 능력 훈련으로 유명하잖아요. 네, 아주 긍정적인 신호라고 봅니다. 국내 자원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 잘 성장한 우수한 재능까지 적극적으로 발굴하려는 KFA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죠. 카스트로프 선수처럼 다른 시스템에서 성장한 선수가 합류하면 우리 대표팀에 기존과는 또 다른 유형의 피지컬이나 플레이 스타일을 더해줄 수 있거든요. 전술적 다양성을 높이는 데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 어린 선수들, 유소년 선수들은 어떤 방향으로 좀 육성해야 할까요? 단순히 키 큰 선수만 찾는 게 능사가 아니라면요? 여기서 저는 이원적 육성 전략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두 가지 트랙인 거죠. 이원적 전략이요? 네. 첫째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강점을 가져왔던 거 있잖아요. 기술적인 섬세함, 축구 지능, 성실함 같은 가치. 이건 우리만의 DNA니까 당연히 계속 발전시켜야 하고요. 둘째는 여기에 더해서 유소년 단계부터 스포츠 과학을 훨씬 더 체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겁니다. 스포츠 과학이요? 네. 단순히 키를 키우는 게 목표가 아니고요. 각 포지션에 필요한 근력, 파워, 스피드, 민첩성, 그리고 요즘 중요해진 부상 회복 능력까지 이런 모든 신체 능력을 과학적인 훈련과 관리를 통해서 각 선수가 가진 잠재력 최대치까지 끌어올리는 거죠. 결국 목표는 손흥민 선수처럼 진짜 세계 어디에 내놔도 통하는 그런 피지컬과 우리 고유의 기술, 창의성을 모두 갖춘 완성형 하이브리드 선수를 더 많이 키워내는 것이겠군요. 맞습니다. CIS 같은 연구기관들도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결국 국가대표팀의 지속적인 경쟁력은 얼마나 체계적이고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소년을 육성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봐야 합니다. 단기적인 성과에 너무 급급하기보다는 좀 긴 호흡으로 투자가 필요하죠. 오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요. 대한민국 축구 선수들의 신체 조건은 이제 정말 더 이상 과거의 약점이 아니라는 게 확실해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세계적인 수준에 상당히 근접했고 나아가 강력한 중앙 척추와 기술적인 중원을 결합한 우리만의 독특한 강점을 가진 아주 흥미로운 팀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생각이 되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예전에 그 편견을 싹 걷어내고 보니까 완전히 새로운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대표팀이 가진 이 빠른 전환 공격이라는 강력한 무기, 이걸 실제 경기장에서 100% 아니 120% 활용하려면 앞으로 어떤 전술적인 디테일과 훈련이 더 필요할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분석 같은 첨단 기술이 축구에 점점 더 깊숙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런 미래 환경 변화에 맞춰서 우리 선수 육성 시스템은 또 어떻게 진화해야 할까? 이런 고민들이 필요하겠죠.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미래를 위한 고민은 계속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한국 축구의 현재 모습을 이렇게 깊이 있게 들여다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앞으로 여러분이 축구를 더 흥미롭게 보시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